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7일자 주요 일간지 사설들. 네, 이걸 통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들, 그 속살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한겨레 신문 사설들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미 관세 협상부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3대 특검, 법사위 같은 국내 정치의 경랑, 그리고 부동산 대책 논란이랑 기업 관련 의혹까지 정말 폭넓은 이슈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죠.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당신께서 꼭 아셔야 할 핵심, 그리고 또 각기 다른 언론의 시각을 좀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역시 국제적 관심사인 한미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그게 제일 크죠, 지금. 세계일보하고 한겨레 모두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열흘 내 결과 예상 이런 발언도 있었고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요한 기점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현재 협상의 가장 뜨거운 감자, 핵심 쟁점은 뭔가요? 역시 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97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죠. 497조요. 엄청나네요. 네, 이 막대한 자금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거냐, 특히 그 현금 비중을 얼마나 둘 거냐 하는 문제하고요. 혹시 모를 외환 시장 충격에 대비한 안전장치, 그러니까 통화 스왑, 이걸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걸 두고 양국이 막판 조율 중인 걸로 보입니다. 통화 스왑 중요하죠. 네.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미국이 처음에는 좀 상당한 현금 투자를 요구하면서 거의 백지수표를 원했던 것 같아요. 백지수표요? 그렇죠. 근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리 측이 계속 우려하니까 그 요구가 좀 반영이 돼서 최근에는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같은 그런 안전장치 논의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 좀 다행인 건가요? 하지만 안심하긴 좀 이릅니다.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여전히 선불 지급을 선호한다. 이런 발언을 또 하고 있고요. 우리 국가안보실장은 통화 스와프 논의에 아직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거든요. 서로 말이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그런데 한겨레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설사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던데요. 어떤 이유에서죠? 네, 한겨레 시각은 좀 더 비판적인데요. 통화 스와프라는 게 외환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최소한의 보험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보험이다. 네, 그 350억 달러 투자 자체가 우리 경제에 안기는 근본적인 부담, 그리고 위험, 이걸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규모 자체가 지난해 우리 국내 총생산 GDP의 19.4%,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니까요. 이야, GDP의 20% 가까이라니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는 과거 일본이 미국과의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급격한 엔화 절상, 또 자산 거품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겪었던 사례를 좀 거론합니다. 플라자 합의 때 일본 사례.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통화 스와프라는 안전망에 기댈 게 아니고 투자 총액 자체를 좀 현실적인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 기간도 장기적으로 분산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투자처 선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속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세계일보 논조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결국은 균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나 경제 협력 이런 큰 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경제의 체력 또 안정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민감한 균형점을 찾는 게 이번 협상 성공의 관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국내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만 특히 김건희, 내란, 해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네요. 네, 정말 시끄럽죠. 세계일보 사설은 이들 특검팀 수사가 여러 측면에서 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특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조사받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네, 세계일보는 여러 문제를 정말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우선 김건희 특검팀 경우에요. 그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 씨가 남긴 메모 같은 걸 근거로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합니다. 강압 수사 의혹? 네, 그러니까 피해자 인권 보호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정 씨 사망 후에 유족 측 변호인이 조서 열람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다는 점. 또 피조사자 동의 없이 조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녹화 중계했다는 의혹. 이런 절차적 문제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절차적 문제도 크군요. 그리고 내란 특검팀에 대해서는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잖아요. 네, 기각됐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 두고 좀 오만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요. 또 주한미군하고 사전 협의 없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려다가 외교적 마찰까지 빚은 점도 지적합니다. 아, 미군 기지 압수수색 시도요? 그건 좀...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해병특검팀 역시 수사 대상도 아닌 오동훈 공수처장,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을 두고 혹시 이거 수사 성과가 좀 부진하니까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기관에 책임을 돌리려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 모든 상황을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새 특검팀 모두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수사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사건의 문제를 넘어서 이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네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점이죠.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게 시끄럽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죠. 이 법사위 운용 방식을 두고 세계일보와 조선일보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법사위가 요즘 아주 논란의 중심에 있죠. 법사위가 사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상임위원회인데 여기서 전례 없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강행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신문 모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대법관들의 집무실까지 돌아다니는 의미, 이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관 집무실까지요?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판결의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갑작스럽게 현장 국감을 추진했다는 거고요. 관련 재판 기록 열람 요구가 당연히 거부되니까 대법관 집문에 가는 시설 점검이라는 좀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는 겁니다. 아, 명목을 바꿨다. 그렇죠.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90분 가까이 붙잡아두고 질의를 이어간 것도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90분이나요? 네. 세계일보는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법원조직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판결 합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원칙. 네, 합의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흔들 수 있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는 등 좀 법을 다루는 법사위 스스로가 법을 경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그 운영 스타일, 여기에 대한 비평도 상당하던데요. 뭐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네, 그 점도 있죠. 특히 같은 당인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마저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청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점을 두 신문 모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발은 뭐 그렇다 쳐도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격인 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 이건 현재 법사위 운용 방식의 독선, 그리고 강경함이 좀 도를 넘었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는 거죠. 당대표까지 나설 정도면 네, 세계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 위원장의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이걸 연결지으면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극한 대립, 이걸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언급도 있고요. 아, 과거 장관 시절까지 거론하면서요. 결국 이게 단순히 한 상임위원회의 운영 문제를 넘어서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 그리고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삼권 분립 훼손 우려까지 나오는군요. 검찰과 경찰의 갈등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팀에 합류시킨 백혜룡 경정, 이분이 오히려 기존 수사를 지휘하던 이문정 검사장하고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백경정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합류하자마자 기존 수사를 이끌던 이문정, 당시 부장검사, 지금은 검사장이죠. 임 검사장을 향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 합수팀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강도 높은 비판을 공개적으로 막 쏟아냈다는 겁니다. 같은 팀인데 공개 비판을요? 네. 심지어 검찰 자체가 수사 외압의 당사자일 수 있다, 이러면서 합수팀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수사팀 구성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임 검사장은 합수팀원들을 감싸면서 백경정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고요.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성하려고 했던 이른바 마약 수사 드림팀, 이게 오히려 수사 방향하고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드림팀이 아니라 갈등팀이 된 건가요? 좀 그런 모형새죠. 특히 백경정이 개인 유튜브 채널 같은 걸 통해서 임 검사장을 비판한 이후에는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임 검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등 지지층 내부의 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는 결과로 말해야지 말이 많다 이렇게 질책한 바로 다음 날에도 이런 공개 충돌이 이어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조선일보는 이 상황을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 수사 지휘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검경 관계의 혼란상, 이걸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다, 이런 뉘앙스예요. 검찰청 폐지 이후의 혼란 예고편? 네. 결국 수사 지휘 체계의 조락실성, 그리고 공직자들 간의 소통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현안으로 넘어가 보죠. 조선일보는 최근 발표된 15시 부동산 대책 이후의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만 특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빚 없이 집 사라 라는 취지의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군요. 네. 조선일보는 이 발언이 서민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외면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빚 없이 집 사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 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번 10.15 대책의 핵심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거잖아요. 서울이랑 인근 수도권, LTV를 축소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고 2억 원 이하로 묶이는 거고요. 네, 대출 한도가 확 줄었죠. 그리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 이걸 사실상 금지하는 건데요. 조선일보는 이게 현금이 부족한 대다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갭 투자가 막히면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아,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네,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먼저 묶였던 서울 강남 3구 같은 데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이미 나타났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작 이런 발언을 한 김명기 대표 본인은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에는 전세로 살면서 시세 30억 원이 넘는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는 또 전세를 내주고 있다, 이 점을 꼬집으면서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까지 덧붙입니다. 아, 본인 상황과 발언이 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문제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런 언행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책 자체의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 이런 발언 하나가 정책 신뢰도 전체를 흔들 수도 있겠어요. 국민들의 박탈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신중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맞습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서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의 공세이고 한겨레는 왜 비판하는 건가요? 네, 한겨레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구체적인 증거나 어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혹 부풀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의혹 부풀리기다? 네, 예를 들면 김현지 실장이 12년 전에 시원 시절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성추행 혐의 시원 관련해서 비판 문자를 발송했던 건데 이걸 두고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다거나
또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경기동부 연합 연계설 같은 좀 민감한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 이거 전형적인 저질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동부 연합 연계설, 색깔론이군요. 그렇죠. 경기동부연합은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진보 성향 단체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런 딱지를 붙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정말 김 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국감 불출석을 유도하면서 계속 정치적 공격 소재로만 활용하려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치적 공격 소재로만 쓴다. 네, 차라리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으로서 김 실장의 실제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에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집요한 공세의 이면에는 유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 이슈를 좀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 다른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한겨레가 여당인 국민의힘 공세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 문제도 같이 짚고 있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그 점이 또 중요하죠. 한겨레는 민주당이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막으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지금의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네. 그리고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나 출석 여부로 두고 대통령실하고 여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었던 점도 문제 삼고 있고요. 물론 관례상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운영위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니란 점은 인정하지만 국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또 인사발령이 났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통령 최측근 참모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질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김 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서 이런 소모적인 의혹 제기나 정치 공방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을 내놓습니다. 출석해서 정리하는 게 낫다. 이런 거군요. 네, 즉 여당의 공세를 비판하면서도 논란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과 책임 있는 자세를 민주당과 대통령실에도 동시에 요구하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한겨레 사설이 제기한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수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소식인데요. 이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현직 검사가 그것도 국감장에서 이런 폭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사건인데요.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문지석 당시 광주지검 부장검사, 현재는 순천지청 형사 2부장인데요. 이분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폭로입니다. 과거 부천지청에서 근무할 당시에 상급자였던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이요? 네, 내용을 보면 쿠팡 측이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일방적으로 사규로 명령했고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단계에서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노동청은 기소 의견이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다. 그렇죠. 문 부장검사는 당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 같은 구체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엄 전 지청장 등이 대검찰청에 사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면서 지난 4월에 대검에 직접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요청도 했는데 진척이 없다. 네, 특히 증언 도중에 근로자들이 빨리 퇴직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울음을 터뜨려서 더 안타까움을 더했죠. 아, 정말 안타깝네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뭘까요? 단순히 한 기업 관련 사건을 넘어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겨레는 이 사건이 여러 중대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폐해, 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기소 독점의 폐해와 검찰 개혁. 네,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뒤집는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내부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전 정부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강한승 전 쿠팡 대표이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그리고 쿠팡의 전현직 임원들이 현 정부 대통령실에 발탁된 점 등을 거론하면서 단순한 봐주기를 넘어서 정경유착의 가능성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아,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대검찰청 간부까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셀프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 같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셀프 수사로는 어렵다. 네, 결국 이 사건은 기업 관련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과 통제 방안이라는 해묵은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서 정말 광범위한 현안들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중대한 외교 경제적 과제부터 3대 특검과 법사위 문제로 대변되는 국내 정치의 극한 대립, 네, 그리고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문제까지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 앞에 서 있는지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사설들이 각기 다른 시각과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 사회가 외교,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거나 혹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공통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전선에서 위기와 갈등이 있군요. 정치적 셈법하고 제도적 원칙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또 경제 현실과 정책 목표 사이의 어떤 거리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성, 이게 오늘 다른 모든 이슈의 밑바닥에 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복잡한 논의들을 쭉 따라오신 당신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압력과 갈등 속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방향과 신뢰를 결정짓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 이게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던져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